제시문 먼저 해석을 해줄게. 자, 유세차라는 것은 제문, 제사 지낼 때 읽는 글이 있어. 시작하는 상투어야. 이렇게 상투어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상향, 자, 이걸 바칩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유세차, 모년모일, 정확하게 이거는 상수적 표현이야. 모년모일, 모시에 미망인이면 남편이 죽었지요. 모씨는 유시부인이야. 사실은 두어자의 글, 이게 바로 조침문이죠. 제목이 조침문. 여기서 조는 애도한다는 얘기고, 침은 바늘을 말하는 거야. 문은 제문, 제사 지낼 때 하는 거. 침자, 자, 바늘을 침자라고 그랬어. 침자. 침자에게 고하노니, 알리노니, 인간 부녀자의 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종교로는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바느질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그 바느질하려면 바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세상에 귀하니 여기는 것이 도처의 흔한 바야. 자, 이거 세태를 비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 이 바늘이 이렇게 중요해. 누구한테? 인간 부녀 여자들한테 중요한 데 있잖아. 귀하게 여기지 아니 여긴데, 이건 정말 나쁜 거죠.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 이렇듯 슬퍼함은, 자, 이렇듯 슬퍼하는 것은 제문을 써가지고 올릴 정도로 글을, 그러니까 바늘 붙였는데 제문을 써서 슬퍼함은 나의 내 마음이 있잖아, 남과 다름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오호 통지라, 오호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아깝고 불쌍하다, 부러진 바늘이요. 너를, 이것은 의인화됐죠. 손 가운데 지닌 지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야. 인정이 그러하지 않으려. 당연히 사람의 감정이면 27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부러졌단 말이야. 당연히 아프고 불쌍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겠지요. 슬프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눈물을 잠깐 거두고 몸과 마음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은 어디 떠날 때 그 갖추는 차림이나 물건들이죠. 나의 회포를, 나의 마음속에 가진 마음을 총총히 적어 너를 연결식 보낸다, 저승으로. 여기서 회포는 밑에 나온 내용인데 대부분 마음이 아프다, 너 부러서 너무 아깝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야. 아깝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너의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으니. 지금은 바늘이 별 볼일 없지만 이 바늘 시삼촌이 중국 갔다 오면서 갖다 준 거야. 한 쌈이 24개인데 뭐 3쌈인가 줬거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한 거지. 지금은 바늘 만들기가 쉽지만 그때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한 재질은 새로 됐으니까. 물건 중에 아주 명물이요, 아주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중에 쟁쟁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저 사람 실력이 진짜 쟁쟁해, 그거야. 민첩하고 날래기는 당연하죠. 바늘이 매끈하게 빠졌으니까. 백대의 협객 같아. 굳고 곧기는 만고의 충신과 같아. 추호, 가을 터럭인데 아주 얇은, 옛날 있잖아, 동물들이 있잖아, 가을 되면 털갈이 하거든. 털이 빠져. 그리고 새털이 나잖아. 새털은 되게 가늘잖아. 그걸 추호라고 하는 거야.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가 뭐야? 실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 너무나 뭐랄까 대단해. 멋지다는 얘기야. 능나와 비단, 이건 옷감이고요.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 때, 자, 난봉하고 봉하고 공작을 수를 놓는데, 자, 선생님 봐봐. 능나하고 비단은 옷감이라 했잖아. 옷감에다가 봉 모양 무늬를 놓고 공작 무늬를 수놓을 때 그 민첩함과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대. 그러니까 바늘이 없으면, 바늘 있잖아, 딱 실을 깨가지고 탁 튀어갖고 딱 이렇게 수를 놨더니 딱 봉황이 된 거야. 그걸 갖다가 귀신이 돕는 듯하대. 어찌 인력, 사람의 힘이 미칠리요. 사람의 힘 갖고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오 통제라. 오 슬프구나. 또 났어. 자식이 귀하나. 자식 귀하지요. 손에서 놓일 때가 있고. 그치. 자식이 귀하다고 계속 손으로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비복이 순하다나. 비복. 이거는 이제 계집종 사내종 하인들을 말하는 거야. 순하다. 말 잘 들어. 명을 거스를 때가 있어.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과 후의 수응함을 생각하면 나의 전과 후에 응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내가 바느질 할 때 잘 따라왔다는 얘기지. 착착 붙는다는 얘기야. 자식보다 진하고, 해석 조심해. 자식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비복보다 더 낫다. 천은으로 하늘의 은혜로 집을 하고 오색 파란을 놓아 곁고름을 채웠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자자. 여기서 부녀의 노리개는 이렇게 한복 앞섬에다 다는 거잖아, 그지?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천은의 집을 하고 은으로 된, 여기 지금 잘못됐는데 은 색깔로 된 그 은색깔로 된 노리개야. 알았니? 거기다가 오색 실로다가 파란을 놓아 곁고름을 채웠어. 그렇게 장식한 건 누구 때문이야? 바늘. 알았지? 어느 정도 애지중지한대로 밥 먹을 때 만져보고 잠잘 때 만져보아 너로 더불어 너와 함께 벗이 됐어. 친구야 완전. 여름낮에 주겸 이 발 있지? 겨울밤에 등잔 밑에서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이게 다 바느질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마 가정 시간에 배웠을 거야. 바느질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앞뒤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펴고 막 이런 거예요. 자, 봉은 봉황이고 미는 꼴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바늘 귀에 실이 꿰어 있으면 그 실이 꼬리미가 되는 거야. 복미를 두른 듯 비유적 표현. 한 땀 한 땀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당연하죠. 수미가 상응한다는 얘기는 머리하고 끝이 상응한다는 얘기가 바늘이 딱 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실해가지고 옷감에다 딱 이렇게 찔러야 되잖아. 찔른 다음에 어떻게 돼? 빼야지. 이게 수미가 상응한다. 솔솔이 붙여내며 조화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없어. 이것저것 다 만든다고. 자, 이 살아생전에 100년 동거할 때 한평생 같이 지내려고 했는데 오호애제라. 오 슬프구나 바늘이요. 여기서는 오호애제가 슬프다는 뜻이야. 금년 초 10일 술시에, 자, 올해 초 10일이라고 했으니까 1월 10일이 되겠지. 술시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술시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밤이구나. 그냥 밤으로 하자. 그냥 희미한 등장 안에서 관대, 사모관대 알지? 사모는 모자고 관대는 관복이잖아. 관복에 이렇게 딱 대를 두는 거. 깃을 달다가 자 이게 봐.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 뚝 부러졌어요. 무심 중간에 작은 동 딱 부러졌다. 이거 의성 작은 동 똑 부러졌단 말이야. 깜짝 놀라라. 아야 바늘이여. 마음이 아파.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해. 자, 바늘 딱 부러지니까 정신이 아득하고 혼이 영혼이 막 엉망진창이야. 마음이 막 빠져나가는데 두 골이 막 깨지는 것 같아. 이게 다 고통이란 말이야. 이윽고 기색혼절하여 거의 정신이 나간 거지. 겨우 정신 차려보니 만져보고 이어본들 다 붙여본들 속절없고 어쩔 수가 없죠. 다 부러졌을 끝난 거지. 편작,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중국의 전설상의 명의. 편작이 신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그러니까 편작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야. 동네 장인 기술자에게 이걸 다 이어붙이려고 떼이련들 어찌 능히 뗄 수가 뗄 수 없지요. 한 팔이 다 잘려나간 듯, 한 다리가 잘려나간 듯. 아깝다 바늘이요. 옷섭에 여기 맨날 꽂아놨거든.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가 없네. 당연하지. 오 통제라. 내가 삼가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작은 동 부러졌구나. 안타깝다 슬프다. 오 통제라. 오 애제라.
그러니까 바늘이 있잖아. 완전히 이 선택된 거야. 어? 자, 생각해봐. 이게 그 시삼촌이 동지상사, 동지딸의 중국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이거 귀한 거라고 하면서 사다 줬단 말이야. 부녀자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거 바늘 사갔을 때 있잖아. 몇 개는 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면서 바늘 하다가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거겠지. 근데 마지막 게 작은 동 부러졌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번엔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3번 문제구나. 재심은 바하고 재심은 사. 물건을 대한 태도를 대비하세요. 정반대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바하고 사를 한번 볼게. 바부터 보세요. 바. 자, 이거는 이 세상에 조친문이네, 조친문. 유시부인지였다면 조친문이야. 바늘 부러진 얘기야. 바늘 부러진 얘기인데 이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해석을 다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제문 형식, 제문이 뭔지 알지? 제사 지낼 때 이 유세차에서 맨 끝에 상향 하면서 끝나는 추모한다 생각해도 되고, 굉장히 뭐랄까 그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는, 추모하는 그런 제문 형식의 글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늘에 관한 얘기야. 바늘. 쓰던 바늘이 부러졌어요. 옛날에 바늘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지, 그지? 자, 그래서 바늘 부러진 애통함과 그 다음에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마치 대상이 있잖아.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잘 보내주는 장례의 의미로 써놓은 제문이다. 제문.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문. 자, 내용은 여기 지금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용을 안다고 치고 이런 말도 오호 통제라, 오 고통스럽구나, 아깝고 불쌍하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물건에 대한 아주 소중함을 느껴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바에서는 정말 물건이지만 마치 자식처럼 애지중지 27년 동안 써오던 바늘이니까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늘 항상 27년 동안 옆에 같이 있었어. 근데 얘가 부러졌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야. 쓸모없는 존재면 물건이니까 갖다 버리면 되겠지. 근데 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몸하고 27년을 함께 했던 마치 자식 같은, 자식을 잃은 슬픔 정도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내용이란 말이야. 이거 해석을 해줄 필요까지는 없어.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런 거야. 연결한다는 얘기야. 보내준다 그런 얘기야. 바늘에 대한 얘기. 아깝다 바늘이요. 불쌍하다 바늘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바늘의 생김새에 대한 예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 애제라, 오 슬프구나. 아까는 고통스럽구나 한데 슬프구나. 또 밑에 가니까 오호 통제라. 자, 그러면서 바늘을 부러뜨린 건 내가 조심해서 다루지 못한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 대상은 바늘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부러진 바늘이야. 부러진 바늘. 부러진 바늘. 바늘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화자는 바늘이라는 게 원래 그냥 대상, 흔히 얘기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물건. 이 물건, 물론 특별한 의미의 물건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7년간 한 몸같이 지냈던 그런 소중한 물건이야. 아주 작은 거지, 그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쓸모 없어졌어. 즉 바늘이 부러졌으니까 유용성을 상실했단 말이야. 자, 물건은 유용성이 있으면 가치 있는 거고
유용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거지, 그지? 근데 화자는 그렇지 않아, 알았니? 오랫동안, 즉 소중하게 다뤘어. 그리고 이 소중하게 다루었던 바늘이 부러졌단 말이야.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자식 같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지금 내가 써놓은 것들 이거대로 쓰면 되는 거 알았니? 자, 여기는 지금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27년을 썼다는 건 굉장히 아꼈다는 얘기야. 그쵸? 바늘 부러지고 나서도 유용성이 없지만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안타깝고 부러진 바늘 안타까움. 이제 바늘을 버려야 되잖아. 이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다. 이게 지금 조친문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대비됐으니까 여기는 소중하게 다뤘다면 사에서는 그 소중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 가치 없음, 그냥 물건 자체로서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본문 한번 볼까? 4. 현대사회의 소비는 과거와 달리 단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물질적 소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물질적 소비, 물건이 필요해.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상이래. 즉 사회적 이미지 상징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대. 먼저 유행을 따르거나 상품 구매를 통해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구매행위란 말이야. 구매행위 혹은 구매한 물품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좀 달리 보고 있어. 그냥 단지 물건이 아니고요. 유행을 따른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이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는 유행에 동참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또 하나는 상품 구매에서 이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차별화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건이다. 단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현대사의 대표적인 소비 문화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 과시소비, 상징소비,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서 제일 나쁜 건 요거겠지, 물질주의. 마치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그런 물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속물적 근성. 자, 상징소비, 과시소비 이런 것들도 모두 현대인의 소비를 평가하는 단어로 충분해.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필요 이상의 소비가 많아지면서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 상대적 빈곤, 다양한 소비 관련 문제가 발생했대. 오늘날 이러한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지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자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대. 왜냐하면 개인의 소비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것들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그 소비 하나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바른 소비자의 태도와 소비에 대한 어떤 의미,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패스트 패션이란 유행에 따라 신상품을 빠르게 생산하니까 패스트 패션이지. 싼 가격 판매하는 옷,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야, 유행. 소비자 입장에서는 옷을 값싸게 살 수 있으니 쉽게 사고 버리면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소비,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싼 가격의 옷 생산이 가능할까? 패스트 패션의 낮은 가격은 개발도상국의 어린 소녀나 열악한 작업 환경의 노동 착취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한 많은 물을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자원이지 환경오염, 이에 환경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가능하다. 벌써 두 가지 아주 폐해가 나왔어. 노동착취, 환경오염, 환경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옷의 낮은 가격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책정된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생산지인 개발도상 간의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건 단지 이런 거기서 말한 대로 노동자의 임금 착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국적 기업과 생산지인 개발도상 간의 불공정 거래까지 그렇게 기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패스트 패션 같은 과소비가 바로 옷을 과소비하는 거죠. 그런 과소비가 바로 되는 옷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태도를 좀 아까는 사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아니야 사가 아니지 앞에 건 정리가 됐지 이건 뭐 정리할 것도 없어 정말 뭐 물건이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소중하고 아끼고 이 부러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건에 대해서 애착과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뒤에 나온 사의 내용은 즉 패스트 패션 같은 옷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옷을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됐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비판적으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물건을 대하는 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 행태가 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거,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의미의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그 옷에 대한 소비에 나온 잘못된 소비의 의미가 뭐냐면 과시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 소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용성, 필요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알았어? 이 과시욕에 관련된 소비나 상징적인 의미의 소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심각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사회문화적 환경, 전 지구적인 의미에서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단 말이야. 자, 패스트 패션 소비는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된다. 과소비. 과소비가 뭐야? 필요 이상이니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잉 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개인의 과소비는 물질에 대한, 즉, 여기선 물질, 대상에 대한 그 태도가 있잖아. 태도를 본다면, 과잉 소비라는 것은, 무가치한 거다. 즉, 필요성과 별개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야. 본질적 소비에서 이탈했다. 이게 지금 소비 행태란 말이야. 이 본질적 소비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다분히 자, 그러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여기는 옷이 나왔지만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건에 어떤 가치가 있다면 이걸 좀 가볍게 얘기한다. 경시한다. 뭐 이런 얘기야. 경시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본다. 그 다음에 소비. 여기서는 과잉 소비지. 과잉 소비에 대한 어떤 과잉 소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그 파장이 크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또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다소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책임감이 없으니까 무책임하다. 이거는 무책임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 과잉 소비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전지구적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세 가지 정도. 노동 착취도 되고요. 환경 오염도 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런 1, 2, 3번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한 무책임한 소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본질적인 물질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 의미,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낭비하고 있고 마구 소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두 가지는 정반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물건에 대한 태도는 조친문, 아까 난 바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해서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필요성, 어떤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물건에 대한 태도는 물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긍정적을 자신을 뛰어넘었어, 하나니? 그러니까 소중하다고. 바에서는 소비 행태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본질적인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한 그 필요성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패스트 패션을 예를 든다. 패스트 패션의 소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는 물건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고 그 과잉 소비로 인한 파급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있잖아, 강조되는 게 뭐냐면 윤리적 소비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 소비. 자, 내가 패스트 패션, 유행에 민감해서 값싼 옷을 사고 과잉 소비하고 이럼으로써 생긴 문제들, 아까 나왔던 대로 그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이거 윤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옷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이걸 막을 수 있단 말이야.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은 거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야. 윤리적 소비를 하라는 얘기는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환경오염.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가 어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 그러면 지구인이라면 이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지. 근데 막을 수 있어. 옷 소비를 안 하면. 근데 안 할 수 있는데 하는 거니까 윤리적인 어떤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불공정한 건 나쁜 거니까 개선해야 되겠지. 그런 의미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다면 옷 소비를 지양해야 되겠지. 그치?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겠지. 그치? 억제해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 막아야 된다.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니. 자, 그런 식으로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반된 표현으로 정리하면 되겠다.